네, 매일경제TV 헤드라인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중간값 기준으로 가파르게 상승해 이달 들어 9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서울 16개 대학교가 2023학년도까지 정시 비중을 40%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다음 달 4일에서 5일 공식 방한한다고 한중 외교부가 전일 밝혔습니다. LG그룹이 정기 임원 인사를 통해 1960년대생 최고 경영진을 대거 선임하며 세대교체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 미래에셋그룹 컨소시엄이 매각 측인 금호산업의 현 주가 대비 낮은 주가를 제시하며 주식 매매 계약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네, 조간 브리핑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일경제신문에 나와 있는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하나하나 체크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인사이트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매일경제신문 1면에 나와 있는 내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9일 금요일인데요. 1면에 나와 있는 기사 헤드라인입니다. 공급 절벽 쇼크, 서울 아파트 절반이 9억 넘어라는 기사입니다. 첫 번째 문장을 좀 살펴보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고 호언 장담했지만 집값 급등세가 심상치 않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맞습니다. 집값 잡겠다고 정부에서 내놓은 부동산 정책만 해도 꽤 많았는데요. 오히려 집값은 좀 잡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좀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 그 이유는 대체 뭘까요? 네, 일면 기사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이제 부동산 문제는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자꾸 정책 이야기를 하는데 말 그대로 부동산 가격은 나 잡아봐라 이렇게 네.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시장에서는 그러한 정부의 정책이 제대로는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공급 절벽 쇼크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서울 외에 다른 지역의 아파트 수요를 요구하는 소비자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 똘똘한 한 채라는 이야기는 앵커께서도 들어보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집을 사더라도 정말 이 거래가 왕성하게 일어나고 또 그 지역적 가치가 있는 서울에다 집을 사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공급이 되질 않으면 수요는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 우리 이미 이거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웠던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이 아파트 서울에서의 공급량이 계속해서 이게 정체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연구에 따르면은 우리 오늘 매일경제 기사에도 나와 있고 연간 한 4만 정도의 공급 물량이 필요한데 2012년부터는 한 3만, 1,000, 2,000 이렇게 공급이 되다 보니까 현재까지 누적으로 한 7만 가구 정도 이게 공급이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4만이 필요한데 실제 공급 물량은 한 3만, 한 2,500 정도, 600, 80 가구 정도 평균적으로 이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실제로는 더 중요한 건 새 집이 계속해서 공급이 돼야 됩니다. 그만큼 좋은 위치에 또 교육적으로 환경이 만들어져 있는 곳에 주택을 공급해야 계속해서 이 수요와 공급이 맞아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 자체가 지금 결정적으로 이 서울 지역에서의 부동산 가격을 껑충 뛰어 올리고 있다. 지난 1, 2, 3월까지만 하더라도 부동산 가격이 대체로 안정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지금 매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요는 많은데 가장 인기 있는 지역의 아파트는 재개발이 안 된 상태고 그러면 재개발 이전의 아파트를 사야 되는 상태라면 지금으로서는 공급이 태부족인 우리 오늘 일면 기사의 헤드라인이 너무 좋습니다. 정확하게 포착하라고 했는데 공급 절벽 쇼크 현상입니다. 이유가 공급 절벽이다. 결국에 이렇게 서울 아파트 값의 절반이 9억 원이 넘는 이유는 공급과 수요의 법칙 때문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렇다면 최근에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가격 동향이 좀 어떤지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기사 내용에서도 아주 구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이 아닙니다. 오늘 집중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서울이거든요. 이 서울에서의 가격이 껑충껑충 뛰어 올라가는 것인데
여기서 반드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은 이 가격 상승이 굉장히 심상치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중간값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최고가의 아파트부터 최저가의 아파트까지 그걸 쭉 이렇게 열을 세워서 중간 정도의 가격인데 이건 평균 가격도 아닙니다. 훨씬 더 고가의 이 주택 아파트가 가격이 반영되면 훨씬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간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9억에 육박을 하고 있거든요. 에이, 그럼 그건 강남 이야기겠지. 강북은 괜찮겠지. 아닙니다. 강북은 14개 구도 6월부터는 이렇게 상승세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승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지금 6억을 돌파를 했습니다. 강북 지역의 14개 구의 이 중간값도. 그러면 이걸 계속해서 또 상승 추세가 되면 결국 이 강북과 강남의 구분에 큰 이 차이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 서울의 전체 가격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9억에 육박하는 것이고 지금 강남은 더 11억 원대까지 진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똘똘한 한 채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강조해 드릴 수밖에 없는 일이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9억이라고 하는 이 가격 자체가 아파트 가격 자체가 뭐 실거래가가 됐든 아니면 공시 가격이 됐든 간에 이걸 기준으로 해서 분양하는 가격에도 영향을 미친다. 분양 가격이 9억 원을 넘게 되면 대출조차 못 받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그러니까 이제는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파트 가격만으로도 실제 이 사람의 구매력은 현저히 약화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당장 사용 가능한 현금 자산 여력은 없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민이 아닌 거죠. 야, 아파트가 지금 6억, 9억, 강남은 11억 하는데 무슨 서민이냐. 이러다 보면 이것 자체가 중과세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래저래 피해를 받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주택 가격이 좀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다라는 첫 번째 기사를 좀 살펴봤는데 역시나 원인은 공급 쇼크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기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경제신문 5면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공정 앞세워 다시 국영수 시대로 대입 10년 전 회기라는 헤드라인의 기사입니다. 그 현 중 3학년부터는 서울권 16개 대학이요. 신입생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을 수능 위주 전형으로 좀 보게 된다고 합니다. 대입제도 개편 방안이 발표가 됐는데 10년 전으로 돌아가게 됐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 걸까요? 네, 아파트 가격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정부의 정책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 시장을 반영해야 되고 현실을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번에는 대입제도의 개편의 기준이 공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대입제도가 계속해서 추구해왔던 것은 다양성이거든요. 그런 만큼 붕어빵 찍어내듯이 학생들을 교육시키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계속해서 수월성, 좀 더 학생들이 탁월한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를 이야기해왔는데 이제는 공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정부의 지금 정책 추구 방향은 공정입니다. 그러니까 수시와 정시를 거의 궁극적으로는 비슷한 비율로 가져가겠다라는 것인데 우선적으로는 서울의 16개 주요 대학의 정시 비율을 40%로 2023학년도입니다. 그러니까 2022년에 시험을 치는 학생들에게 이제 적용이 완전히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바로 작년입니다. 이게 공론화 교육부에서 공론화 조사를 통해서 정시 30% 확대를 결정 지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1년도 되지 않아서 40%로 확대하겠다. 물론 이 발단은 지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시정 연설로부터 비롯되기도 했고 최근에 한 정부 공직자의 인사와 관련해서 자녀 입시 비리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렇게 공정해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된다면 어떤 이슈가 하나 발생할 때마다 정부의 정책은 바뀌어야 되느냐. 이렇게 또 이야기하게 된다면 상당히 준비해왔던 수험생도 그렇지만 학부모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또 하나 이번 유은혜 교육부 총리가 발표한 내용에서 중요한 내용들은 그동안에 우리가 교과 과목이 아니라 다양한 학생들의 특기를 발휘시키게 하기 위해서 교과서가 아닙니다. 비교과 내용에 대해서 평가를 해왔는데 이것 자체가 공정하지 못했다. 왜? 기준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교과 영역으로 돌아가자라고 해서 자 지금 4년 예고제를 이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 자체가 이제 2, 3년 가지고는 너무너무 사람들이 혼란스럽기 때문에 4년 전에는 예고해야 된다. 이 예고제에 따라서 2024학년도 그러니까 지금의 중2 우리 매일경제TV 시청자분들께서는 잘 좀 염두에 두셔야 되는 부분이 자녀분들이 중2인 경우에는
비교과 영역으로 해서 대학에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시 국영수 시대로 돌아가는 10년 전으로 회귀가 되는 것이죠. 과연 이것이 좋은지 어떤지는 모를 일이 되겠습니다. 네. 앞에서 저희가 부동산 이야기를 살짝 짚어봤었는데, 네. 부동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학군 또 중요하다. 그럼요. 네, 그 학군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움직일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참 교육의 열기는 너무 대단한데, 교육 정책이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학부모들 그리고 또 교육업계 여기에 또 학생들도 계속 긴장을 하기 마련이잖아요. 이번 이렇게 정시 비중을 늘리겠다. 10년 전으로 회귀가 되는 대입 정책과 관련해서 교육계 반응은 좀 어떨까요? 분분합니다. 네. 우리가 다른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게 대한민국은 또 교육이거든요. 네. 자, 이번 정부의 발표에 따라서 우리가 투자의 관점에서는 눈여겨보셔야 되는 부분이 그동안 이 사교육 업체들이 관련 업종들이 어떻게 주가 영향을 받는지도 좀 눈여겨보실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또 영향을 받는 것이 또 우리 경제 산업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정부가 이렇게 발표한 것에 대해서 내년 총선을 의식한 거 아니냐. 총선을 앞두고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급조된 정부의 발표다. 이런 또 지적과 비판이 나타나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게 선거를 앞두고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 또 정치권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결국 영향받는 것은 바로 우리 유권자. 또 아무런 투표권이 없는 수험생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또 학원연합회 같은 곳에서는 또 공정을 위해서 이런 제도는 바람직하다. 어떻게 보면 산업 영역 쪽에 좀 유리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네. 있는 부분이거든요. 학부모들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수시 전형에 맞춰왔는데 이제는 정시를 늘린다 그러면 어떡하란 말이냐. 특히 이번의 경우에도 오늘 우리가 그 조간 브리핑을 좀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는 것이 서울에 중점을 두고 있거든요. 네. 말 그대로. 이렇게 되면 다시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문제점을 지적해왔던 대치동, 이 사교육, 또 학원가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또 사교육 열풍이 될 수밖에 없다. 여기다 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일요 학원 흉부제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참 저는 이 교육 정책 자체를 흔든다는 게 자, 그러면 일요일 날 학원 흉부제를 하면은 서울 지역입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어디로 갑니까? 분당으로 갑니다. 네. 네. 그래서 교육 정책만큼은 흔들지 말아야 되는데 또다시 우리가 이 국영수 또 내신 위력이 또 강력해질 수밖에 없는 체제로 돌아가는 것이 과연 맞느냐. 이 부분은 발표는 이미 했기 때문에 이걸 거스르기는 좀 쉽지는 않기는 합니다. 하지만 좀 더 세부적으로는 구체적으로 꼼꼼히 따져봐서 수험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정책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네. 참 학원 가는 아이들 볼 때마다 안쓰럽다는 생각 참 많이 하는데 네. 이번 정시로 인해서 학원에 있는 시간이 더 길어질 것 같아요. 그게 애들을 보려면 학원에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네. 하더라고요. 집에서 볼 수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매일경제 조간 브리핑 다음 기사로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신문 기사 8면에 있는 내용인데요. 왕이 중국 외교부장 4달 방한, 한알령 완전 해제되나 기대라는 기사입니다.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다음 달 4일에서 5일 공식 방한한다고 한중 외교부가 전일 밝혔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명동 관광지 가보면 중국인들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정말 공식적으로 한알령, 한류 금지가 해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의 방안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왕이 국무위원의 이번 방한 일정은 좀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매일경제신문에 딱 떡하니 사진이 나왔네요. 네. 이 왕이 외교부장이요. 또 국무위원이기도 하면서 잘생겼어요. 방송에서 외모를 이야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데 왜 그러냐면은 상당히 또 호감도가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드리는 게 주윤발을 닮았다 그래요. 네. 제가 또 나이가 너무 든 걸 티를 냈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우리가 중국 사업이 안 좋거든요. 여러 가지 네. 면세점도 그렇고 화장품도 그렇고 또 자동차도 그렇고 이게 그동안 이야기가 되었던 한한령 이게 한류를 중국에서 금지한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중국에서도 이 공식적으로는 한한령을 한 번도 이야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이고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사드 문제가 이게 이유가 됐던 거죠. 이게 고고도 미사일입니다. 방어 미사일인데 이게 경북 성주에 또 상주에 인근에 설치가 된다라고 하면서 직격탄을 맞았던 것이 롯데였었고 기억하실 겁니다. 네. 그다음에 이 한한령이 우리 중국 사업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데 조금 훈풍은 돌 것 같습니다. 바로 이 핵심적인 인물이 왕이 외교부장이 될 텐데 다음 달입니다. 12월 4일 날
우리 외교부 강경화 장관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해서 외교장관 회담을 가지는데 이게 사실상 한국에 방문하는 한 거의 5년 만에 지금 공식적으로 방문을 해서 이제 회의를 가지게 되는데 이걸 통해서 좀 훈풍이 이제 도는 것 아니냐. 좀 우리의 이 국가 주변 국가 선호도도 중국 요즘 또 미국이 얼마나 또 우리가 압박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과 조금 이런 것이 이 간접적으로 또 우리가 한중 관계가 더 나아지는 이 촉발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하는데 바로 다음 날입니다. 다음 달 5일에는 문재인 대통령 예방까지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오늘 그냥 좀 제가 이제 금요일이니까 좀 네.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드리면 왕이 외교부장도 악수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악수하면 상당히 이게 좀 친근하다는 의미였는데 옆구리를 살짝 탁 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쪽에서는 외교적 결례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음 달 5일 청와대를 방문하게 된다면 좀 잘 보십시오. 이번에도 이 중국이 좀 거만하게 나오는지 아니면 예의를 지켜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깍듯한 예를 표하는지 이것도 좀 주목할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좀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주셨기 때문에 한번 정말 그런 일이 있는지 저희가 계속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방한 일정을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방한을 통해서 과연 정말로 한한령을 우리가 기대를 해봐도 되는 건지 또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해요. 한한령 우리가 해제될 수 있다라고 보시나요?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던 것이 이제 사드 배치였거든요. 그런데 우리 정부도 그렇고 사드 배치는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방어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중국에 우리가 그걸 강조를 해왔습니다. 실제 이제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남북 관계가 또 한반도 평화가 모두가 작동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드라는 것이 결국 미국 때문에 한국에 설치가 됐던 것인데 이것 자체가 중국을 위협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사실 이게 사드 미사일보다는 여기에 같이 설치되는 레이더가 문제였었어요. 중국의 이 동북지방 이 지역을 완전히 세세하게 정찰하는 기능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받으면서 중국이 발끈했던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기술적으로 서로 간에 이해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왕이 외교부장이 방한을 하죠. 또 시진핑 주석이 내년 4월 전에 방한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외교가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은 뭔가 또 선물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가져오는 선물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은 절대 공식적으로 한한령을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시 주석이 방문하는 것 자체가 이 중국 내부에서는 한한령이 이제는 거쳤구나 이런 시그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잘 보셔야 될 부분이 화장품, 자동차, 면세점, 관광 여행업, 숙박업 등 이 부분이 좀 술술 풀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에 관련되는 업종, 산업 분야를 잘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한국 방문과 관련해서 중국과의 관계 앞으로 좀 어떻게 흘러갈지 그래도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잘 체크해보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네 번째 기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신 DNA 강조한 국왕모호 성과낸 40대 인원 대거 전진 배치라는 헤드라인의 기사입니다. LG그룹이 정기 임원 인사를 통해서 1960년대생 50대가 되겠죠. 최고 경영진을 대거 선임하면서 세대교체 인사를 단행했다라는 기사입니다. 일단 이렇게 좀 인사 이동이 있으면 연말이 왔다라는 걸 좀 실감을 하게 되는데요. LG그룹의 이번 연말 인사 어떤 점이 좀 눈에 띄시나요? 앵커께서는 강남 스타일 잘 아시죠? 네. 이겁니다. 손을 이렇게 모으는 강남 스타일인데. 네, 싸인 노래죠. 제가 오늘 금요일이라서 좀 많은 걸 설명드리게 되네요. 신나신 것 같은데요, 소장님. 근데 이게 그동안 LG 스타일 이야기를 해왔는데 가만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보시면은 조간 브리핑에서 LG 그룹과 관련된 계열사도 이야기가 잘 안 나왔어요. 그만큼 LG라는 것이 신중합니다. 또 LG의 스타일이 인화, 사람들과의 관계를 강조하거든요. 그러면 파격적인 걸 안 합니다. 그런데 구광모 회장은 파격을 선택합니다. 이게 오늘 인사에 대한 바로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데 50대의 전진 배치입니다. 기업에는 뭐 여러 가지 경험을 따져서 60세, 뭐 또 그 이상도 올 수가 있는데 지금 임원 인사의 특징은 심지어는 40대 임원을 대거 구체적으로 보면은 전진 배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LG전자는 전략통이죠.
권봉석 사장을 신임 최고 경영자로 선임을 했는데 그전에 조성진 사장이 상당히 기술 분야입니다. 창원 공장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냉장고 신화도 썼죠. 그랬던 이제 조성진 사장에서 전략통인 권봉석 사장으로 바뀌어가는 체제는 뭔가 이제 LG는 LG 스타일을 한번 바꿔보겠다. 이제는 이 글로벌 경제 흐름에서 뭔가 좀 파격도 필요하다. 이런 또 흐름으로 또 결단으로 읽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U+의 황현식 이 사장 승진했는데 황현식 사장의 경우에도 내부 승진입니다. 그런데 내부 승진을 이렇게 좀 더 하게 되면 인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게 너무 또 파격 승진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진 배치를 한 것은 그만큼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황현식 부장의 경우에는 이 본부장이었는데 사장으로 승진을 했는데 이 5G, LG U+ 이번에 사장이 됐는데 그만큼 LG U+가 이게 삼각 경쟁 체제죠. SK텔레콤, KT. 그런데 5G만큼은 상당히 우리가 주목받았고 성과를 거뒀다. 그래서 성과가 있는 사람 같으면 나이에 연연하지 않고 파격적인 인사도 이제 LG도 하겠다. 이런 LG 스타일의 변화를 읽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이끄는 LG그룹 이제는 내년이면은 3년 차를 맡게 됩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인사 이동 자체도 좀 파격적이었다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여태까지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떤 과감한 행보와 변화를 좀 보이게 될까요? 앵커께서도 뭐 386, 586 들어보셨죠? 모르겠는데요. 네. 네, 농담이고요. 예, 네. 정치도 1960년대생, 이제는 경제도 1960년대생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LG가 이제는 새로운 뉴 LG를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격. 앞으로는 우리 조간 브리핑에서 소개를 해드리는 횟수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계속해서 이제 급변하는 환경에 빠른 변화를 하자. 그런 인사, 변화를 구광모 회장이 선택을 했다고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젊은 인재를 이제 발탁하자. 아까도 임원 40대 대거 배치가 됐거든요. 그런 만큼 90년대 학번을 이렇게 전진 배치하는 구광모 회장의 이 결단은 이젠 더 이상 연연하지 않겠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전진 배치해서 이 경제 흐름이라는 것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기 때문에 LG도 이제는 인화라고 하는 너무 신중했던 스타일을 좀 변화보게 시켜보겠다. 이런 결단으로 읽혀집니다. 네. LG가 과연 어떻게 좀 변화를 하게 될지 우리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기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6면에 실린 기사 함께 보시죠. HDC 최후 통첩, 아시아나 구주 4,660원 제시. 그 안에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HDC 현대산업개발 미래에셋그룹 컨소시엄이 매각 측인 금호산업에 현 주가 대비 낮은 주가를 제시하며 주식 매매 계약, 이 SPA가 지연되고 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좀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HDC 컨소시엄과 금호산업이 원하는 아시아나 항공에 대한 구주 가격 그리고 또 입장은 좀 어떤 걸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조간 브리핑을 읽을 때 저는 헤드라인을 너무 잘 뽑아요. 우리가 최후 통첩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 딱 그대로입니다. 이게 최후 통첩이라 이런 단어를 보면 그 기업의 단기적 전망, 장기적 전망 조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시아나 항공이 HDC 현대산업개발의 품에 안겼다고 들었던 우리 뉴스 기사가 불과 며칠 전, 몇 주 전이잖아요. 그런데 말 그대로 쩐의 전쟁이 발생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서로 욕심을 가져가게 되면 둘 다 패착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HDC 현대산업개발은 계속해서 문제가 되어왔던 핵심은 이겁니다. 금호 아시아나항공에서 구주, 그러니까 기존에 거래되고 있었던 아시아나항공의 옛날 주식, 그다음에 신주, 그러니까 구주의 경우에는 옛날 기업 운영에 대한 가치 평가가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 경쟁 입찰에 참여했던 다른 컨소시엄의 경우에도 평가를 해줄 수가 없다. 왜 경영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는데 그래서 구주에 대해서는 HDC 현대산업개발도 이 3,200억 정도를 제시할 수가 있다. 이러면 주당 가격이 한 4,660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팔려고 하는 이 금호산업 쪽에서는 아니 무슨 말이냐. 이거 우리가 국내에 단 2곳밖에 없는 이 항공사 라이선스 프리미엄을 하나도 쳐주지 않고 10년에 그게 날로 먹으려고 그러냐. 이런 사실 표현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현대산업개발, HDC 현대산업개발은 사는 입장에서 아니 이거 경영을 잘못해놓고 지금 와서 뭐 항공사 프리미엄 운운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경영
부실을 묻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심리적으로도 서로가요. 이게 갈등이 유발되는 그런 상황으로도 보입니다. 네, 정말 좀 첨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뭐 내가 갖고 있는 거를 조금 더 높게 평가받고 싶은 거고 또 상대방에선 사기 위해서 좀 더 저렴하게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네. 협상 기한은 12월 12일입니다. 이제 이틀밤 지나면 12월이기 때문에 채 보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 어느 정도 될까요? 꽤 됩니다. 꽤 되는데 네. 저는 그냥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도 서로가 최악의 상황은 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인가. 결국 핵심은 구주 가격의 절충이거든요. 절충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또 이 아시아나 주가 상황이 미치는 영향도 좀 같이 봐줘야 되는데 먼저 이제 변수라는 것은 좀 협상을 제대로 좀 해라라고 해서 HDC 현대산업개발의 최후 통첩이라는 표현이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어디다가 금호산업 쪽에다가 그리고 산업은행 쪽에다가. 근데 금호산업도 계속해서 미루스만이 얻는 것이 이번에 우선 협상이 실패를 하게 되면 산업은행 채권단 쪽으로 이 주도권이 넘어가 버리게 됩니다. 그 양쪽 다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협상이 끝날 때까지는 내관인데 요거까지 제가 묶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왜 이 주가는 또 다른 문제냐? 구주만 문제인 게 아니라 이제 신주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현대산업개발이 HTC 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한다고 하니까 이게 기대감이 반영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현재도 주가가 껑충껑충 뛰어 올라갑니다. 근데 이것도 문제인 것이 만약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전체 이 신주를 사겠다고 하는 가격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한 2조 1천억 가량인데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돈을 더 투입하기는 어렵고 그러면은 제한된 이 매매 가격에서 신주 주식 비율이 지분율이 낮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럼 현대산업개발은 우리가 굳이 이런 리스크를 안고서 왜 사? 이 성자의 저주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바로 이런 점 때문에라도 상당히 이게 큰 내관이 되지 않느냐. 자칫 잘못하면 이 우선 협상이 결렬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지만 금호산업도 마냥 아시아나항공을 이대로 둘 수는 없거든요. 이게 가야 되고 또 쟁걸음을 또 가야 되는 것이고 또 HTC 현대산업개발은 이게 성장 동력입니다. 네. 미래 에셋까지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최악의 상황보다는 오히려 지금 핵심적인 것은 지금 신주 가격은 어차피 그건 뭐 합리적으로 내부에서 조금 더 투자를 한다든지 이 사는 쪽에서 결정을 하면 될 부분인데 결국에는 구주 가격인데 옛날 주식 가격을 좀 적정한 선에서 현재의 주식 가격 1년치 평균이라든지 이런 거 좀 절충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피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어떻게 될지는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닐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연 HDC 현대산업개발과 아시아나항공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이게 될지 우리가 좀 더 지켜보고요. 또 오늘 시장에서 그 관련 주가들의 흐름도 잘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오늘 매일경제 조간 브리핑 총 5가지 이슈들을 짚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돈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